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이에요.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굴곡 있는 삶을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평화롭고 무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서점은 초등학교 앞에 위치해 있어요. 이름만 서점이지 사실상 아이들 참고서를 주로 파는 작은 가게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책을 다 살 수 있어서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게다가 종이로 된 책보다는 전자기기로 읽을 수 있는 전자책들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손님이 많지 않으니 당연히 벌이도 적은 편이고 벌이가 적으니 자연스럽게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항상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아왔어요. 서점 문을 닫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편에게 서점은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저희 부부 모두 책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 또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방학 숙제로 내주었던 독후감 쓰기 여러분 좋아하셨나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독후감이라면 질색을 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숙제가 독후감이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에 돌아와서 매일같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책을 읽는 동안에는 현실을 잊고 책 속의 내용에만 푹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두 분 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내막을 알지는 못하지만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두 분을 덮쳤다고 했어요. 유모차에 타고 있었던 저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저는 유일한 친척이었던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외할머니께서는 작은 단칸방에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며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 밑에서 자란 저 또한 유년 시절을 몹시 가난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은 아주 낡은 구축 주택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찌는 듯이 덥고 겨울이면 얼어 죽을 듯이 추운 방이었어요. 한여름과 한겨울 모두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여름과 겨울 중 계절을 고르라면 여름이 좋았습니다. 좋았다기보다는 그나마 나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그나마 여름에는 따뜻한 물로 몸을 씻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바퀴벌레를 비롯한 각종 벌레들은 봐도 도무지 면역이 되질 않았지만요. 할머니께서는 맨손으로 지내며 돈벌레며 징그러운 녀석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다 밖에 놓아주고는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적응이 되질 않더라고요. 벌레를 발견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면 외할머니께서 후다닥 달려와 그것들을 제 눈앞에서 치워주고는 하셨습니다. 제가 벌레를 정말 싫어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벌레들은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추위보다는 양반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반지하의 방의 수도는 꽁꽁 얼어붙었고 물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나마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고 도저히 그 온도의 물로는 몸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추워하는 저를 위해 외할머니께서는 집주인에게 사정해 뜨거운 물을 얻어오고는 하셨는데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바가지로 외할머니께서 저를 목욕시켜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주 씻을 수 없으니 당연히 어렸던 잭에서는 냄새가 났고 학교 친구들은 그런 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저를 멀리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자주 씻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지하방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옷 냄새가 섞여났을 테니 당연히 불쾌한 향이 났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점점 멀리했고 반지하방 사는 아이라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말 한마디 나누는 친구가 없고 학교 후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방만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이며 학교며 어느 곳에서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없으니 제가 찾은 대피처는 바로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곰팡이가 피어 쾌쾌한 냄새가 나는 반지하방도 부모님을 모두 잃고 가난하신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는 스스로의 처지도 학교에서 가난한 집 아이라고 저를 놀려대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모두 잊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로 읽었던 책은 주인집 아이가 읽다가 버린 책들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등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사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이었으니 비싼 책을 사는 일이 어디 가당키나 했겠어요. 주인집 아이는 저보다 한두 살 많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였고 학년이 올라가면 그 해에 읽었던 책들을 묶어 모아 폐지로 내다버리고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인집 사람들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책을 집에 가져왔어요. 어차피 버리는 책들이니 굳이 남들 몰래 가져올 필요는 없었을 텐데 어린 마음에 남이 버린 것을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꼭 도둑질이라도 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주인집 아이가 읽었던 책들은 주로 동화책이었고 저는 동화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책을 10번, 100번이며 질리지도 않고 읽었고 폐지 버리는 날이 되면 혹시나 오늘도 책이 나와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쓰레기장에 나가보고는 했죠. 그렇게 도둑질 아닌 도둑질은 제가 반지하방에 살았던 몇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어린 아이들은 책 읽기보다는 나가서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주인집 아이는 저처럼 집에서 혼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는지 꾸준히 다양한 책들을 사 읽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집은 근방에서는 제법 큰 주택이었고 동네에서 나름대로 잘 사는 부잣집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 시절에는 주인집 아이처럼 책을 많이 사는 아이가 흔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찌되었던 주인집 아이 덕분에 저도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주인집 아이와는 말조차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내심 고마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안녕? 맨 위에 올려놓은 책이 제일 재밌더라. 너도 재밌게 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가져갔던 책들 다 읽은 거 맞지? 너도 책 좋아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집 앞 쓰레기장에 책이 나와 있었던 날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나 살펴볼 새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책을 주워들었고 제가 책을 주워들자마자 벽 뒤에 숨어있던 주인집 아이가 얼굴을 내밀고는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얼굴이 새빨개져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버버거리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른다고만 생각해왔던 제 도둑질을 책 주인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파고들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주인집 아이는 괜찮다며 책을 가져간 것을 책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말을 걸어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했어요. 다정한 주인집 아이의 말투에 긴장이 풀린 저는 조심스레 책을 좋아한다고 대답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저와 주인집 아이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주인집 아이는 역시나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고 가난한 집 아이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등 저를 차별하고 따돌렸던 학교 친구들과는 달리 아무런 편견 없이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주인집 아이와 저는 종종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는 했어요. 주인집 어른들은 제가 주인집 마당이나 대문 근처에서 어슬렁대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기에 밝은 대낮보다는 주로 컴컴한 밤쯤에 반지하방 입구 계단에 앉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죠.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참 좋아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꼭 책을 읽는 시간처럼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녀왔어요. 그날은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학교가 끝나고 책을 읽을 생각에 불이 나게 집에 달려왔고 우렁차게 인사를 하며 단칸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 같으면 어서 오라고 인사를 받아주셨을 외할머니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할머니께서 잠을 주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누워 계신 외할머니를 몇 번이고 불러봐도 아무런 답이 없으셨어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외할머니께 달려들어 어깨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던 외할머니의 몸이 그렇게 차가웠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작고 마른 어깨의 촉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저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저는 지하 단칸방을 떠나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시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 주인집 아이와도 만나지 못했어요. 시설에 들어간 저는 전보다 더 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의 아이들은 언제나 책만 붙잡고 있는 저를 책벌레, 이상한 아이라며 본인들 무리에 끼워주지 않았고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나 시설에서나 언제나 겉도는 아이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책에 더 집착했고 책만이 제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바로 작은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사실 작가가 되는 것을 먼저 꿈꿨었지만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참 다른 일이더라고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제게 글 쓰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글을 쓰지 못한다면 적어도 책에 둘러싸여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출판사 일이었어요. 막상 일하게 된 출판사에서는 책과 관련된 일을 하기보다는 작가들과 연락을 하거나 거래처와 계약 업무를 하는 등 책과는 큰 관련이 없는 일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책들을 보면 참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보다는 조금 덜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남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이었고 출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는 오며 가며 간단한 인사만 나눌 뿐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외톨이였고 20대 내내 남들 다 하며 산다는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책만 바라보며 일하는 나날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작가 한 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쓰는 작가였는데 이름이 익숙하더라고요. 처음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 이름이 주인집 아이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만 해도 수만 명일 텐데 내가 설레발을 치는 거겠지, 괜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 하며 작가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장소로 들어서는 작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적과 인상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10여 년 만에 만나는 주인집 아이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책을 좋아하던 그 아이는 멋있는 동화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그와의 만남은 제 유년 시절에 몇 되지 않은 좋은 추억 중 하나였으니까요. 주인집 아이도 한눈에 저를 알아보고는 몹시 반가워했고 그렇게 저희는 지난 세월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한 번, 두 번 만남이 잦아졌고 저희는 관심사가 비슷해서인지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점점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고 결국 저와 그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대로 결혼에 성공해 부부 사이가 되었어요. 어렸을 적 저는 남편이 참 부러웠어요. 비싼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언제나 맛있는 것들을 먹으며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속사정을 알고 나니 남편도 마냥 행복하게 자란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나 사실 입양아야. 우리 부모님께서 결혼 후에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셨대. 요즘에야 불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많다지만 당시에는 임신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거나 입양해오거나 둘 중 하나였지. 우리 부모님께서는 입양을 택하셨고 시설에서 나를 입양하신 거야. 입양됐을 당시 나는 3살이었고 꽤 운이 좋은 케이스였지. 3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은 더 적은 나이의 아이를 선호하거든. 본인이 입양되기 전에 기억이 없는 아이를 데려가고 싶어 하니까. 그렇지만 당시 시설에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걸맞는 마땅한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결국 내가 입양을 가게 된 거야. 어렸을 적에는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거의 다 잊어버렸어.
친어머니께서 나를 직접 시설에 데려다 주셨던 일만 기억에 남아있지. 데려다 주셨다기보다는 버리고 가신 거였겠지만 처음에 난 입양 가기 싫어서 울었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실 거라면서. 그러시면 멀쩡한 부부가 아이를 데려가겠다는데 어떤 시설에서 입양을 거부하겠어. 당연히 가기 싫다고 떼쓰는 나를 억지로 입양 보냈지.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모든 환경이 낯설고 싫었지만 그 뒤로 나름대로 잘 적응하긴 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께서 꽤 형편이 넉넉하시잖아. 시설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옷, 좋은 물건들 쓰며 자랐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어. 그 점은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날 참 예뻐해 주셨거든.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남편의 얼굴이 몹시 어두워 보였어요.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분명 임신이 되지 않아 남편을 입양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이라니 의아한 마음이었죠. 게다가 적어도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주인집을 떠나기 전에는 주인집에 살던 아이는 남편 하나뿐이었거든요. 당신이 우리 집 지하방을 떠난 뒤로 기적처럼 어머니께서 임신이 되신 거야.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 어머니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 다들 걱정이 많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아주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셨어. 동생이 태어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지 대충 예상이 가지. 난 완전히 찬밥 신세였어. 동생이 태어난 후로 남편은 집에서 거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예뻐하시던 부모님께서는 완전히 돌변하여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고 어린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적응하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남편의 남동생 또한 어렸을 적부터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언제나 남편에게 쓸모없다,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네 입에 들어가는 밥이 아깝다며 구박을 일삼았고 그런 가족들의 태도에 남편은 점점 의기소침해졌다고 합니다. 소심한 성격 탓에 가족들뿐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고 결국 남편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책 속으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가족들 친구들과 겉돌며 언제나 책 속에 빠져 살았고 그런 남편을 남편 부모님께서는 몹시 함심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저렇게 매일같이 책만 보고 사는데 도대체 왜 성적은 저 모양인 거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하나 쓸데없는 책이나 읽고 있으니까 그렇지.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래가지고 어디 써먹을 곳이나 있겠어? 아휴. 남편과 다르게 남편의 동생은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몹시 잘했고 어디서나 떵떵거리며 잘난 체가 심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남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기에 남동생의 오만한 성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다 칭찬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남동생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재수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되어 있었고 의대에 합격한 후로는 오만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가족들을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작은 방을 얻어 독립을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지만 가족들 틈에서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며 지낼 바에야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에게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고 책이 너무 좋아 작가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책이 유일한 친구인 아이들한테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조금씩 글을 써왔었어. 처음으로 도전했던 공모전에선 보기 좋게 떨어졌지만 그 뒤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했어. 그러다 어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됐고 그 뒤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내 동화책을 출판하게 되었어. 물론 판매 실적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했지. 남편은 그 뒤로도 꾸준히 동화책을 쓰며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과는 큰일이 아니고서야 특별히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 내가 결혼한다고 말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아.
얘기한 대로 난 완전히 안중 바뀌거든. 가끔 먼저 연락드려도 영 시큰둥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결혼 허락받으러 가는 게 별로 긴장도 안 되네.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는 건가? 남편은 애써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간 받아왔을 상처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다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만나뵌 주인집 어른들은 여전하셨습니다. 주인집 어른들은 제가 지하 단칸방에 살 때부터 몹시 권위적이고 쌀쌀맞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추워하는 저를 위해 겨울에 뜨거운 물을 얻으러 가실 때마다 계단 위층에서 들려오던 주인집 아주머니의 짜증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어떤 날에는 빈 세숫대야를 들고 돌아오시기도 하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얼음처럼 찬 물로 제 손과 얼굴을 조심스레 씻겨주시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더러운 아이가 집 주변을 얼쩡거리며 남들 눈에 띄면 우리 가족까지 격이 떨어진다며 제게 항상 지하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경멸하듯 말하기도 하셨어요. 아마 제가 주인집에서 내다버린 책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남편이 아닌 시부모님께서 아셨다면 설령 버리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며 윽박을 지르셨을 것이 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주인집 어른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들 눈을 피해 몰래 책을 가져왔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제가 방을 떠난 뒤로는 재수가 없다며 지하방을 아예 폐쇄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사를 하셔서 그 집에서 지내시진 않지만 만약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다면 마음이 몹시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는 주인집 어른들은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시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남편 말대로 남편의 결혼과 데리고 온 며느리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듯 했습니다. 제가 먼저 예전에 댁 지하에 할머니와 함께 살던 소녀라고 사실을 말씀드리자 시부모님께서는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시며 조금 불쾌한 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너는 집 나가서 한다는 일이 우리 집 지하에 살던 애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오는 거냐며 수준에 맞는 애를 만나야지 하고 대놓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셨어요. 그러시더니 하긴 너도 잘 벌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아부랭이 같은 거나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끼리끼리 만난 걸 수도 있겠다. 애초에 네 핏줄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잖니. 네 아버지가 너처럼 한령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어렸을 적부터 잘하는 일 하나 없이 집에 처박혀서 허구한 날 책만 읽더니 딱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하며 남편과 저를 비꼬셨고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남편을 생각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의 결혼에 별 관심이 없으셨고 예물 예단을 비롯한 허례허식은 모두 생략하고 작은 식장에서 간촐하게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고 저 또한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작은 부엌이 딸린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도가책을 여러 권 내왔지만 하나같이 판매 실적이 저조했어요. 제가 읽기에는 모두 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내용들 뿐이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 남편도 집에서 다양한 동화를 써내려갔어요.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이 내는 동화들은 날이 갈수록 판매 부수가 곤두박질 쳤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출판사와의 작가 계약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아도 제가 출판사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긴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자니 집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항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어 혼자 아이를 돌보기 힘들었고요. 결국 저희는 많은 상의 끝에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왔던 돈들과 대출을 합쳐 작은 서점을 하나 운영해보자는 결심이었죠. 사실 남편이 작가의 꿈을 접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하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작가의 꿈을 접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책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행복해했거든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운이 조금 따라주지 않았을 뿐 동화작가로서의 자질이 충분하기도 했고요.
출판사 일을 그만두고 함께 서점을 운영해보자는 제 말에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이쯤 했으면 본인도 충분히 도전해본 것 같다. 나는 작가로서 재능이 없는 것 같다며 본인이 작업을 접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는 책들마다 하나같이 실패하는 걸 보고서 깨달았어. 사람은 꿈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게다가 책이 잘 팔린다고 한들 널리고 널린 게 동화 작가인데 얼마나 돈을 잘 벌면 잘 벌겠어. 이제 우리 아들도 생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시켜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남편을 한사코 말렸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의 꿈을 접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의한 끝에 결국 저희는 초등학교 앞에 서점을 열게 되었어요. 앞서 말했듯 서점이라고 해봤자 아이들 참고서를 주로 파는 작은 규모의 가게이지만 저희만의 공간이 생기니 어찌나 기쁘던지요. 서점 수입은 다달이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수준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카운터를 보며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간간히 작업을 하고 저는 서점을 청소하거나 재고를 채워넣는 등 잡다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가 둘 다 책에 빠져 사니 저희 아들도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레 책을 좋아했어요. 남편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은 어떤 내용의 글을 쓰냐 물어오기도 하고 그간 남편이 내왔던 동화책들을 달달 외울 정도로 자주 읽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미래의 베스트셀러 작가님을 낳은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별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결혼한 후로 명절이나 생일을 제외하면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앞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동생은 시부모님과 성격이 완전히 판박이에요. 권위적이고 사람 면전에 대고 무시하고 어렸을 적부터 본인보다 윗사람인 남편을 그렇게 대놓고 업신여기며 자랐으니 오죽하겠어요. 처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에도 마치 본인이 상전이라도 되는 듯 시부모님 옆에 떡하고 버티고 앉아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 때문인지 더욱 곱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니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왔나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동서는 예쁘장한 얼굴에 딱 봐도 사나운 인상이었어요. 동서 또한 남편의 동생과 마찬가지로 부잣집 출신의 의사라고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동서도 그리 다정하고 온화한 성품은 아니었어요. 첫 만남부터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하며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투하며 작은 서점을 운영한다는 제 말에 어쩐지 사짜 직업은 아니실 것 같더라고요. 딱히 부유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품위가 느껴지지도 않고 하며 망언을 일삼질 않나.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서를 말리기는커녕 오냐오냐 하시며 예쁘다 칭찬만 늘어놓으셨어요. 피가 부글부글 끓는 기분이었지만 애초에 상종 못할 사람들이니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정말 화가 나는 일은 남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난 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비롯한 각종 시댁 행사에 동서 부부는 항상 한 발 늦게 참여했어요. 저희 부부가 일찍 도착해 청소며 음식이며 각종 일들을 다 처리해놓고 나면 그제야 얼굴을 들이밀며 저희가 좀 바빠서요. 아주버님네는 장사하시니까 원하실 때 문 닫고 오시면 되잖아요. 하며 저희 부부에게 당연하다는 듯 모든 일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기색을 보이면 또 몰라요. 뻔뻔하기는 어찌나 뻔뻔한지요. 능력이 없으면 성이라도 보여야 한다. 본인들은 각종 비싼 선물이며 용돈을 두둑히 챙겨드리니 그런 걸 드리지 못하는 저희 부부는 몸으로 때우기라도 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시조카가 태어나고부터는 정도가 더 심해졌어요. 동서는 우리 아이는 형님네 아들처럼 안 키울 거라니 요즘 애들은 일찍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더니 저희 면전에 대고 망언을 일삼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동서를 말리시기는커녕 맞는 말 한다며 저희 아들은 지 아빠를 닮아 딱 봐도 소심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인다고 맞장구까지 치셨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시댁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시부모님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남편처럼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 속은 점점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항상 어디서 온 핏줄인지도 모르는 놈이라고 면박을 주셨고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아들조차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도 모르긴 몰라도 저쪽 친부모 핏줄을 닮아 저러는 걸 거라며 혀를 차셨죠. 저와 남편에게 면박을 주시고 차별을 하시는 건 어찌어찌 참으며 지낼 수 있었지만 어린 아들에게마저 핏줄이 어쩌네 저쩌네 하시며 트집을 잡아 구박하시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고 싶지 않다 선언했고 남편 또한 구박받는 아들을 보며 비슷한 생각을 했었나 봐요. 결국 시부모님께 더 이상 시댁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못난 것들이 가지가지 한다며 알아서 하라고 화를 내시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정말 시댁 식구들에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나니 속이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아들도 전혀 조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없었고 아무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 아들도 저희 부부처럼 책을 몹시 좋아했는데요. 점점 클수록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글을 직접 써보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본인은 현실과 재능의 벽에 부딪혀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아들만은 정말로 꿈을 이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했어요. 아들을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 저와 남편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물론 글 서두에서 말했듯 저희 서점은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니었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티끌모아 티끌이잖아요. 모아봤자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아들이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남편을 따라 열심히 글을 쓰고 저는 그런 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마침 아들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참이었습니다. 서점 앞에 한눈에 봐도 몹시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차가 섰어요. 열린 차문에서는 명품을 온몸에 걸친 중년의 여성이 내렸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 하더니 이내 저희 서점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작은 서점에 와서 책을 살 만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이라도 물어보려고 하나 싶은 마음에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 혹시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 아닌가요? 여성은 제 남편의 이름을 대며 물어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조금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제 남편인데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하고 되묻자 여성 또한 조금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친엄마예요.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어진 말에 저는 정말 놀라 엉덩방아를 찔 뻔했습니다. 떡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아들을 놀이터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남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본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신 모양이었습니다. 한달음에 남편에게 달려가 포옹을 하시더니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남편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뻣뻣하게 굳어버렸고 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울고 나신 후에야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오래전 홀로 남편을 낳으셨다고 해요. 남편의 친아버지는 남편이 친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갓난 아기까지 달고 일을 하려니 친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생활고에 시달리셨다고. 이러다 본인도 아이도 큰일이 나겠다 싶어 결국 시설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막 3살이 되었고 혼자서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는 나이였기에 시설에 맡겨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잠시 동안만 아이를 시설에 맡겨놓고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다시 찾으러 올 생각으로 시설의 원장님에게 남편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남편과 함께 지낼 만한 단칸방을 구해 시설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어머니께서 남편을 찾으러 가셨을 때 이미 남편은 지금의 가족들에게 입양을 간 후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시설의 원장을 붙잡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왜 남의 아이를 다른 집에 마음대로 보내냐 울며불며 화를 냈지만 원장은 당신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냐. 막말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잣집에 입양 가는 편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 되려 큰 소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었지만 원장의 말대로 이런 가난한 부모보다는 부잣집에서 자라는 게 남편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편의 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남편을 잊기로 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처음부터 없던 아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뒤로 친어머니께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흔히들 하는 식당일, 청소부 일, 각종 공장일. 그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며 지내던 와중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고 지점을 하나둘 늘려가다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 동안에도 언제나 남편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지만 삶이 안정을 찾고 나니 더더욱 남편 생각이 자주 나셨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다시 남편을 찾아가기에는 차마 염치가 없어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남편을 맡겼던 시설을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시설에서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니 부부가 둘이서 살고 있더구나. 네 이름을 대며 혹시 이런 아이 입양하셨냐고 묻자 그렇다고 하더라. 내가 그 아이의 친엄마라고 말하자 몹시 놀란 눈치였어. 아이는 어디냐고 물으니 진작 독립해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냐 하니 이 서점을 가르쳐줘서 찾아온 거야. 그동안 너를 키워준 사람들이니 몹시 고마운 마음이었지. 미리 준비해간 약소한 성의를 보이니 한눈에 봐도 화색이 돌더구나. 차를 마시며 내 아들은 어렸을 적 어떤 아이였냐, 학창시절에 기억나는 일이 있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이상하게도 무엇하다 제대로 대답하지를 못했어. 집에도 아들 사진 하나 걸려있지 않고 독립하기 전에 지냈던 방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정리한 지 오래라고.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일찍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서점으로 왔다. 혹시 그동안 그 사람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니? 친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의 가족들이 저지른 만행을 전부 다 일러바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각이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시부모님 밑에서 갖은 차별과 구박을 받으며 자라왔다는 사실을 친어머니께서 아시게 되면 몹시 속상해하실 테고 남편은 그런 친어머니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조심스레 물어오시는 친어머니께 밝은 미소와 함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몹시 좋으신 분들이었고 입양간 후로 내내 행복했다고요. 그런 남편의 대답에 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눈치였지만 일단은 알겠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 이제라도 친부모 노릇을 하고 싶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명함을 남기고 떠나셨고 그렇게 친어머니가 떠나신 뒤 꼭 꿈이라도 꾼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는지 한참을 친어머니의 명함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더라고요. 남편은 친어머니를 만나뵌 것은 너무나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거라며 못을 박았어요. 솔직히 남편의 친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았을 때 조금 혹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강경한 남편의 태도에 별말 얹지 않고 따르기로 했죠. 그 뒤로 별일 없는 나날들이 흘러갔고 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그 어느 쪽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는 일 없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형님, 얼마 전에 아주버님 친어머니께서 찾아오셨다면서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장난 아니게 부자라는 것 같던데.
그동안 아주버님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명품을 어마어마하게 사주고 가셨대요. 걸치고 온 옷들하며 차하며 웬만한 비싼 것들이 아니라고 하던데. 좋으시겠어요? 그동안 한 푼이 아까워서 허리 바짝 졸라매고 사셨을 텐데 요즘 좀 살만하세요? 그런 얘기 하려고 전화한 거면 그만 끊지. 동서하고 나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머, 부자 시어머니 생겼다고 옛날이랑 확실히 태도가 다르시긴 하네요. 이제 아쉬울 거 없다 이거죠? 얼마 후에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데 생신은 같이 챙겨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시던데요. 이번에 또 아주버님 친어머니가 얼마나 비싼 선물을 전해주실까 하고. 설마 모른 척 입싹 씻으시라는 건 아니겠죠? 동서에게 걸려온 전화에 오랜만에 뒷목이 쑤시는 기분이었어요. 언제 들어도 사람 속을 긁는 말투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제대로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는 그대로 끊겨버렸고 달력을 보니 정말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더라고요. 물론 연락을 끊고 지낸 후론 명절이고 생신이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살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생신이 다가오니 마음이 뒤숭숭하기는 했습니다.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고 먼저 연락하기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손주랑 넷이서 밥 한 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명색이 할머니인데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고민하던 와중 처음으로 남편의 친어머니께 먼저 연락이 왔고 친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며 함께 식사를 하자 제안하셨습니다. 처음 서점에 찾아오셨던 날 아들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느라 친어머니를 뵙지 못했었거든요. 친어머니의 말씀대로 손자 얼굴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시어머니 생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얼마 뒤에 양어머니 생신이시란 말이지? 내가 직접 참석하기에는 그림이 좀 이상할 것 같고 이거라도 전해드리렴. 축하한다고도 전해드리고. 남편의 친어머니께서 내미신 봉투에는 무려 1,000만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000만원이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액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놀라 이 정도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너무 부담스럽다 말씀드렸지만 친어머니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동안 본인 아들을 키워준 값으로는 한참 모자르시다면서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저와 남편은 봉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수표는 다시 친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어머니 생신 선물은 우리 형편에 맞게 준비하자. 결국 저희는 1,000만원짜리 수표 대신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봉투에 넣어 준비했습니다. 1,000만원과 10만원이라니 붙여놓고 보니 더 비교가 되었지만 저희 형편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언제나 떨떠름한 얼굴로 마지못해 인사를 받아주시더니 그날은 귀한 손님이라도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들고 왔을 친어머니의 선물을 기대하셨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듯한 태도에 기가 찰 정도였어요. 동서 부부가 준비해온 선물은 명품 스카프였어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것이 가격이 꽤 나갈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동서 부부의 선물을 보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남편에게 기대 가득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은 품에서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 담긴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열어보신 시어머니께서는 이내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100만원짜리도 아니고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그 잘난 이 친어머니가 겨우 이런 거 선물이라고 챙겨주더냐? 네? 백화점 상품권이요? 그것도 10만원짜리? 구질구질하게 무슨 거지들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다 거짓말 아니에요? 어디서 사기꾼 하나 데려온 걸 수도 있잖아요. 동서는 재수없는 얼굴로 깔깔 웃으며 저와 남편을 조롱했고
그런 동서를 바라보던 남편은 갑작스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서의 깔깔대던 웃음소리는 커다란 짝소리와 함께 뚝 끊겼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가족들 모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가중 구박과 핍박에도 이제껏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던 남편이 동서의 뺨을 세게 내리친 것입니다. 남편은 입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동안 그렇게 핏줄 타령하시며 구박하시더니 막상 본인 핏줄이 돈 좀 많아 보이니까 어떻게 태도가 이렇게 싹 변하냐며 그렇게 원하는 돈 더러워서 줄 테니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시부모님 눈앞에 친어머니께서 주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던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당황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시댁 식구들에게서는 계속해서 연락이 왔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하고 동서 부부에게서도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본인들이 잘못했다, 내게 상처를 준 거 다 알고 있다며 이제라도 본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싹싹 비셨지만 누가 봐도 진심이 아니라 그저 돈에 눈이 멀어하는 사과인 것이 뻔해 보였어요. 동서 또한 본인이 말실수했다며 지난 세월 쌓았던 악감정은 다 털어내고 앞으로 가까이 지내자며 되지도 않는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뻔뻔할 수가 있는지. 사람 면전에 대고 무시할 땐 언제고 막상 큰돈을 눈앞에 마주하니 태도가 싹 변하는데 어이가 없다 못해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하며 지낼 생각이 없었고 당신들 같은 인간들과는 말 한마디 섞기 싫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친어머니께 털어놓으니 친어머니께서는 몹시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 인간들 뭔가 쎄하다 했다. 어쩜 그렇게 뻔뻔한 인간들이 다 있냐.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인간들과는 연을 끊고 살자. 남편 등을 토닥여 주셨고 남편은 그런 친어머니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어. 아무리 가난했어도 내 자식이니 내가 데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남의 귀한 아들을 데려갔으면 본인들 자식처럼 아끼며 살아야지. 그런 인간들 반드시 천벌받을 거야. 그러면서 친어머니께서는 복수를 하고 싶으면 도와주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는 엮일 일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친어머니께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다면서요. 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에게 더 큰 서점을 내주겠다고 제안하시기도 하고 좋은 아파트를 구해주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지만 남편은 그런 친어머니의 도움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몹시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요. 대신 한 가지 도움만은 받기로 했어요. 바로 남편의 작가 계약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책을 내기 위해 여러 출판사를 찾아가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이제 남편은 그런 걱정 없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쓰고 있어요. 행복하게 글을 쓰는 남편을 보면 저도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서점 한켠의 동화 코너에 남편의 책이 하루빨리 진열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런 무탈하고 행복한 일상이 부디 오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빠를 따라 훌륭한 작가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긴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허벅지를 자랑했습니다. 저를 빼고 모두 다 운동을 하는 형제들 중에서도 체격은 제가 가장 독보적이었죠. 유도 선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과 달리 감성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타고난 저로서는 학창시절부터 다이어트를 달고 살았습니다. 엄마와 언니처럼 매일같이 박스티에 트레이닝복만 입고 싶진 않았거든요. 시장에 갈 때마다 엄마의 손을 흔들어 원피스를 사달라 졸라도 받지만 엄마는 저처럼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아이들에게는 그런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단 한 번도 사주시질 않았어요. 매일 뛰어놀기 바쁜 아이들한테는 트레이닝복이 최고라며 항상 색깔별로 위아래 세트 트레이닝복만 사주셨죠. 그것도 언니, 오빠가 먼저 입고 작아져야만 물려받곤 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작은 도장을 운영하고 계셨으니 다른 형제들은 자연스레 어릴 때부터 운동의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더군요.
당연히 저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한글은 떼질 못했어도 태권도에 유도, 합기도까지 웬만한 운동들은 다 할 줄 알고 있었죠. 아버지께서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제가 체격도 힘도 기술 면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며 어떻게든 저를 운동을 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전 절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도장 아이들과 나갔던 유도 대회에서 제가 수상을 하고 만 거예요. 그것도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강하게 나오셨어요. 저도 나름 고집이라면 자신이 있어 아버지의 성화에도 절대 운동만은 하지 않겠다 버텼지만 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셨던 어머니께서는 제게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딱 2달 만이라니까. 진짜지? 딱 2달? 그래, 딱 2달만 운동해서 대회만 나가면 네가 갖고 싶다던 그 원피스 사줄게. 앞으로 2달 동안만 군소리 없이 운동 열심히 해서 다음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저번에 제가 졸랐던 그 원피스를 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하느니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원피스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에도 무사히 출전했고 제가 원했던 대로 원피스도 얻어냈어요. 거기다가 또 입상까지 해서 아버지의 꿈과 제 꿈까지 나란히 이뤄낸 셈이 됐죠. 원피스 마음에 들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도 다 부러워했어요. 그럼 앞으로 대회 나갈 때마다 원피스 한 벌 어때? 저는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옷장에 원피스가 한 벌씩 늘어날 때마다 제 몸무게가 5kg씩 늘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은 말이죠. 네, 저는 이렇게 고작 옷 몇 벌 새로 받아내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 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 이후부터는 꽤 자주 도장 앞에 제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리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잘하면 할수록 형제들은 동생과의 비교와 연이은 출전 실패로 언니와 오빠는 자연스레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기대는 전보다 더 제게만 쏠리기 시작했죠. 형제들이 유도를 그만둔 이후부터는 경기 출전뿐만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압박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압박감에 시달리며 스트레스가 폭발해버렸고 평소 잘 관리해오던 식단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잠드시고 난 이후 매일 밤 폭식을 해댔습니다. 결국 전국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출전을 앞두고는 체중이 말도 안 되게 늘어버렸죠. 이미 출전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해의 대회는 포기해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실망감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죠.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고 한창 먹을 나이의 아이를 더 확실하게 관리했어야 했다며 스스로를 탓하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아버지께서 전담하여 더 확실히 관리하겠다고 하시며 곧바로 몸무게를 돌려놓기 위해 더 엄격해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뭐야? 너 급식 안 먹고 도시락 먹어? 체중 조절해야 해서. 와, 대박. 너 저번 대회 70kg급 나가지 않았어? 근데도 살 빼려고 체중 조절하는 거면 지금 도대체 몇 킬로라는 거야? 한참 예민하고 소심했던 사춘기 시절 남녀공학 중학교를 다니며 유도를 하는 여자아이는 아이들의 온갖 쓸데없는 관심을 독차지하곤 했습니다. 여자아이들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대다단하며 멋지다고들 했어요.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달랐죠. 대놓고 놀림거리로 만들었어요. 제 몸무게는 거의 명찰만큼이나 제 얼굴에 이미 쓰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시 같은 반에는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도 있었으니 제 예민함은 극을 치달았고 스트레스를 다스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리대로 식단을 지키곤 있었지만 오히려 근육량이 올라서인지 체중이 줄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훨씬 더 고민이 많아 보이셨죠. 그러나 다시 전국대회 출전대회 일정이 다가왔고 저는 체중 관리와 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제 폭식증은 다시 재발했고 손 쓸 수도 없이 체중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안 되겠다. 시간도 없는데 아예 체급을 올려서 출전해야겠어. 이 몸무게로 출전하는 건 너무 싫어요. 그럼 어떡해? 지금까지 운동한 걸 몸무게 좀 늘었다고 포기해? 결국 저는 체중을 늘려 출전을 하게 됐죠. 출전 대회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턱 밑에 두툼하게 자리 잡은 살과 거울에 비친 제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출전이 확정되고 도장 앞에는 역시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국대회이다 보니 학교 교문 앞에까지 떡하니 붙었더군요. 78kg 이상급 청소년 여자 유도 진출.
저는 학교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대회나 훈련이 아니면 학교에는 꼭 가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다들 제 앞에서는 축하한다며 대단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대회가 중요해도 난 절대 살까지 찌우면서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와, 그럼 뭐야? 이제 80kg 넘는 거야? 너 이러다 나중에 세계대회 나가면 막 100kg급도 나가는 거 아니냐? 그만해라. 야, 너 일로 와봐. 너 키 170 넘지? 근데 몸무게는 60도 안 되지? 근데 얘는 여자가 키가 160 간신히 넘는데 좀 있으면 80. 저도 모르게 일어나버린 말 그대로 사고였습니다. 원래도 매일같이 저만 보면 놀리던 녀석이었으니 충분히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하필이면 그때 제가 좋아하던 그 아이가 바로 뒷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제 몸무게를 떠벌리려고 하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흥분해버려서는 그냥 몸으로 퍽 밀어붙였는데 무슨 남자애가 힘이라고는 없는 종이짝처럼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무언가 쎄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했다. 팔에 깁스까지 하고 돌아온 남자애와 그 녀석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전치 4주가 나왔다며 진단서로 보이는 종이를 저희 부모님 앞에 던지듯 보여주셨죠. 얘 뭐예요? 무슨 여자애가 남자애를 이렇게 패요? 설마 일진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학교 앞에 현수막, 우리나라 유도 유망주예요. 선생님은 우선 좀 앉아보시라며 설득하시고 자리로 안내했지만 아주머니는 잔뜩 벌개진 얼굴로 삿대질까지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유도 유망주니까 같은 반 애를 때려 눕혀도 지금 다들 쉬쉬하고 봐주시는 거예요? 때려 눕힌 게 아니라 아디님이 먼저 저희 애를 놀렸다잖아요. 80kg 나가는 애한테 80kg 나간다고 한 게 사실이지 그게 놀린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애를 때려요? 때린 게 아니라 살짝 밀었는데 지가 뒤로 넘어졌대요. 그냥 살짝 밀었는데 애가 팔이 이 지경이 돼요? 나 이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너 유도한다고 했지? 내가 유도협회에 다 얘기할 거야. 그날 그 다툼 속에서 그 녀석의 어머님께서 하신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청소년 유도협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셨고 아버지는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 협회 측에서 연락을 받게 되셨습니다. 앞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 아이가 팔이 골절이 됐다면서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번복될 가능성이 없으니 협회에서는 아버지에게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로 인한 결과는 잘잘못을 떠나 이미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로 남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2번 연속으로 전국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저도 유도 같은 건 때려치우겠다 맘먹었죠. 저는 도장에도 나가지 않고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급식, 저녁은 샐러드와 두부만 먹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은 운동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웠고 얼굴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살이 빠지는 저를 부러워했고 제 다리만 보면 킥킥거리며 놀려대던 남자아이들도 더는 제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할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주번이라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서 교실로 들어왔는데 제가 좋아하던 그 남자아이가 먼저 교실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남자아이가 제가 있는 교실 앞으로 다가오더니 점점 제 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금방이라도 펑 하고 터져버릴 정도로 빠르게 뛰어댔죠. 그만 좀 나대라 심장아. 네가 오늘 주번이야? 나 주번이야. 아, 내가 오늘 주번인 줄 알고 먼저 와서 이미 다 닦았어. 그랬구나. 어쩐지 깨끗하더라. 그 순간 알았죠. 매일같이 도장에서 덩치 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새까만 남자들과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제가 키도 크고 호리호리한 데다가 피부는 핏기라고는 없이 새하얀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운동 그만뒀다며. 저는 남자의 말에 놀라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제가 운동을 그만뒀다는 것까지 알다니요. 내 동생이 너희 도장 다니거든. 그래서 도장에서 너 몇 번 본 적이 있어.
아, 정말? 너 동생이 누군데? 동생의 이름을 듣자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도 꽤나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 아버지께서 몇 번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너 유도하는 거 멋있던데? 근데 어디 다쳤어?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거야? 들으셨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겠죠? 저더러 멋있다고 말하는 그 아이의 해사한 얼굴은 저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에 비친 하얀 얼굴이 얼마나 빛나던지 눈이 부실 정도였죠. 다친 건 아니고, 잠깐, 쉬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내버렸죠. 쉬긴 운동에 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애는 저를 기절시키기라도 하려고 작정을 한 건지 제 말에 남자애는 다행이라며 다음에 경기를 하게 되면 자신과 동생을 초대해달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둘 다 제 팬이라면서요. 저는 너무 떨려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누가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냐 묻는다면 바로 그날이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간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아버지에게 말을 바꿨습니다. 사실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었습니다. 레이스 달린 원피스가 새하얀 백설기 같은 남자애로 바뀐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다음 선별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친선 경기였지만 저에겐 사력이 걸려 있었죠. 그 애에게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교문에는 또다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나 이번에 대회 있는데 동생이랑 같이 올래? 저는 연습한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한 것 같아 속으로 내심 안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응원 갈게. 정말이지 백옥같이 매끈한 피부만큼이나 시원스레 대답을 하더군요. 저는 그 애의 동생을 도장에서 보면 대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애는 얼마 전에 휴대폰을 샀다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문자하라면서요. 저는 그날 곧바로 도장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휴대폰을 사달라 졸랐습니다. 아직 언니 오빠들도 없는 휴대폰을 절대 쉽게 사주시지 않을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우리 부녀지간이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아버지는 며칠 고민해보겠다고 하시더니 전국체전에 무조건 나가서 경기 결과가 좋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순간 다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하얀 백설기 같은 남자애와 꼭 반드시 연애를 하고 말 거라고요. 그렇게 경기날이 다가왔고 경기장에는 정말 그 애와 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경기장과 객석이 멀지 않아 그 애가 아주 또렷하게 보였어요. 사실 그 애의 그 하얀 얼굴만 보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그렇게 우리는 그 애의 동생도 경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경기장에서 자주 만나게 됐고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식 날 다시 만난 그 아이는 훨씬 더 멋있어져서 나타났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전국체전까지 나간 우리 학교에서 가장 힘이 센 여학생이었고 그 애는 이미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도부가 있는 체육관으로 가고 있었는데 체육관 뒤쪽 으슥한 골목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기에 바로 그 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남자애들에게 둘러싸인 채로요. 야, 펴보라니까. 난 됐어. 너네나 펴. 아이, 진짜. 좀 잘생겼다고 여자애들이 우쭈쭈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야!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진 모르겠지만 담배를 입에 문 녀석이 그 애를 칠 것처럼 주먹을 들어올린 순간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며 짠 하고 그 애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야? 정의의 유도소녀야? 와, 쟤 다리 봐봐. 저 다리로 우리 차면 우리 다 날아가겠는데? 발차기 궁금해? 그럼 내가 보여줄게. 으악! 딱 그 녀석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 그 앞까지만 제 다리를 올려 발끝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란 녀석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까지 바닥에 떨구고 도망가더군요. 넌 여전히 멋있네. 이 애는 제 맘을 아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자꾸 이런 설레는 말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멋있으면 뭐해? 남자애들은 예쁜 애들 더 좋아하잖아. 난 아닌데. 난 멋진 게 더 좋던데. 만약 그때 제가 종이나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아마 활활 타올랐을 겁니다.
제 온몸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빨갛게 뜨거워졌으니까요. 저는 도무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질 않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애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장에서 운동을 하던 제 모습을 처음 봤을 때부터 멋지다고 생각했고 매일 교문에 제 이름이 걸려있는 것도 너무 멋졌다고,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내내 제 생각이 났답니다. 와, 이게 꿈일까요? 저는 제 볼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게 정의의 유도 소녀와 학교 최고의 아이돌의 연애는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저희는 그 이후로 5년을 넘게 별탈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유도 특기생으로 같은 대학에 다니고 있던 남친의 동생과 후배들과 함께 마침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남친에게 웬 여자 후배가 술을 사달라며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후배더러 술을 사줄 테니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 후배가 술자리에 나타나자마자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동생과 후배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키도 아담하고 태어나 한 번도 뚱뚱했던 적은 없었을 것만 같은 아주 여리여리한 몸매의 소유자더군요. 사실 저는 그 여자 후배를 보자마자 위축이 됐지만 질 순 없었죠. 저는 제 남자친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멋진 여자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보통 하는 후배의 귀여운 애교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 주기엔 도가 지나쳤습니다. 자꾸만 술 기운이 돈다면서 제 남자친구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일어날 때마다 제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누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언니, 되게 건강해 보여요. 부럽다. 저는 맨날 비리비리해 보인다고 해서 스트레스인데. 여자들끼리는 무조건 알아챌 수 있는 분명한 공격이었죠. 칭찬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돌려가기. 전혀 비리비리하지 않고 되게 예쁘신데요. 남자친구의 동생과 후배들은 여리여리 공대생 여신 후배님이 아주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좋지 않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동생에게 잘 데려다주라고 부탁까지 하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도 더 이상 그 여자 후배에 대해 얘기하지 않길래 자연스레 떼어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오랜 연애 기간이 무색할 만큼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여자친구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던 예비 시동생이 갑자기 제 결혼식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여친이라고 데려온 여자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여자 후배였습니다. 대학 시절 제 남편이 좋아했던 바로 그 공대생 여신 후배 말입니다. 심지어 제가 주인공인 결혼식장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더군요. 그러면서 제 옆으로 다가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반가운 척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진도 같이 찍겠다면서요. 저는 정말이지 이 바짝 마른 여우와는 함께 사진 찍고 싶지 않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제 웨딩드레스를 그 작은 엉덩이로 살포시 깔고 앉으며 제 팔짱을 끼는데요. 그런데 그 여우 같은 기집애가 제 귓가에 대고 뭔가 속삭이더군요. 드레스는 누가 골랐어요? 드레스샵에서 다들 이게 제일 잘 어울린다고 해서. 진짜요? 헐, 너무 별론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정말 저에게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언니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깨를 훤히 드러내는 게 그나마 더 나은데 그 드레스샵 직원들 너무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그 가녀린 어깨를 퍽 밀어버릴 뻔했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방금 전까지 제 귀에 날카로운 말을 꽂아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 시동생의 팔짱을 끼며 유유히 신부 대기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식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남편이 된 남자친구에게 그 여우 같은 공대 후배가 도련님 여자친구였다는 걸 몰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결혼식에 같이 온 걸 보고 본인도 놀랐다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면서도 다 옛날 일이니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결혼식까지 데리고 온 걸 보면 둘 사이가 가벼운 관계 같진 않았으니까요.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저는 시동생을 붙들어 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그때 우리와 함께 술집에서 만났을 때 여자친구에게 반해 우리가 먼저 간 이후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던 다른 후배들도 관심이 있어 많이들 들이댔지만 여자친구가 자신에게만 번호를 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고백했고 얼마 되지 않아 사귀기 시작했다네요. 시동생은 그 여자와 결혼 생각까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미 두 사람이 만난 지도 몇 년째인데 그 전의 일로 제가 싫다 좋다 할 일은 아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을 해서 동서 사이가 돼버리면 그 여자와 제가 가족이 된다는 건데 전 정말이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너무 싫었습니다. 제 남편이 좋아했던 것도 모자라서 자꾸만 제 앞에서 제 심기를 건드리는 여자와 동서지간이라뇨. 어떻게 해서든 시동생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라는 게 어디 제 맘대로 될 리가 있나요? 시아버지 생신 모임에 말도 없이 시동생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식당에서 시동생의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는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굳이 화장실까지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언니는 신혼생활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너무 좋죠. 그게 얼굴에 보이나 봐요? 저는 웬일로 제게 좋은 말을 하려나 싶어 약간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바라보다가도 한편으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르니 오늘만큼은 편견을 버리고 다시 제대로 보자 싶기도 했습니다. 첫인상은 별로였어도 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결혼식 때보다도 살 많이 쪘죠? 네? 살이요? 살이 더 포동포동 오르신 것 같아서요. 포동이요? 어머, 기분 나쁘셨어요? 난 그냥 부러워서 한 얘긴데. 전 요새 살이 너무 빠져서 남친이 걱정하거든요. 누가 삐쩍 마른 불엿이 아니랄까봐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또 사람을 보자마자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그러고 보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저는 한마디 더 붙이려다 날이 날이니만큼 좋게 넘어가야겠다 싶어 애써 인자한 얼굴로 눈인사를 해보이고는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기분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건 절대 저 여자와는 가족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제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줄 리 없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한 녀석이 결혼은 무슨 결혼? 시동생은 다짜고짜 결혼을 시켜달라며 시부모님을 졸라댔습니다. 제 여자친구 임신했어요. 뭐?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저희도 아직 없는 임신 소식을 어린 시동생 커플이 먼저 터뜨렸으니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못 먹어? 입덧해?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아이고 고생이네. 안 그래도 말랐는데 지금보다 더 잘 먹어야겠다. 그래도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이 정도는 다 참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얼굴도 예쁜데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시부모님께서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몸이 약한 시동생 여자친구가 걱정된다며 안타까워하셨지만 얼굴 표정은 어쩐지 기뻐 보이셨습니다. 안 그래도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 하시던 분들이셨으니 좋으신 게 당연했죠. 그때까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 저도 남편도 아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순간만큼은 저도 모르게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하나 싶더군요. 아직 배도 나오지 않은 그 홀쭉한 배가 괜스레 부러웠습니다. 근데 언니는 아이 안 가지세요? 남편과 시동생이 어른들을 배웅해드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안에 저와 둘만 남아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엄청 친한 사이라도 되는 듯이 제 옆으로 의자를 끌고 딱 붙어 앉은 시동생의 여자친구는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듯 자꾸만 제게 말을 속닥거렸습니다. 아, 우리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신혼도 좀 더 즐기자 싶어서요.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거기서 더 즐겨요? 제가 임신을 해보니까 어린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언니는 나이도 있어서 더 평소에 관리 좀 해두셔야 돼요. 즐기는 건 좀 내려놓으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요. 부러운 건 잠깐이었습니다. 전 정말이지 웬만해선 그냥 넘어가 주려 했는데 듣다 보니 은근슬쩍 자꾸만 선을 넘으려 드는 몰상식한 말투는 더 이상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아직 우리 같은 식구는 아니지만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말 놓을게. 괜찮지? 네, 아무렇게나 부르세요. 자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 좀 가려서 해. 어머, 제가 왜요? 아까 어머니 말씀 못 들으셨어요? 얼굴도 예쁜데 말도 예쁘게 한다고. 그럼 사리분별을 원래 잘 못하는 건가? 앞으로 우리 도련님이랑 자기랑 결혼하면 내가 자기 윗사람이야. 말 조심해야지. 보기보다 되게 예민하시다.
난 운동하던 사람이라 참을성 되게 좋은 편이거든? 그래서 참아주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대학 졸업을 한 아들이 변변치 않아 보이는 건 싫으셨는지 시부모님께서는 곧장 시동생에게 도장을 하나 차려주시더군요. 그리고는 곧바로 결혼식부터 올렸죠. 네,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안 들던 여자가 현실로 제 동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고백받았던 날보다 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걸요.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부딪히는 일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가족이 돼버렸으니 정말이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더군요. 결혼식 날 본 지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금세 시동생에게 연락이 와서는 도장 인테리어가 끝났다며 한번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찐 동서가 돼버린 그 불려시를 또다시 볼 생각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쭈뼛 곤두서는 것 같았지만 어찌됐든 결혼 전 제가 그렇게까지 경고도 했고 유도장은 제 구역이 확실한 만큼 눈치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촉새 같은 입도 조금은 조심하겠지 싶었습니다. 와, 형님, 유도복 잘 어울리시네요. 오랜만에 시동생이 아닌 후배와 몸 좀 풀어볼 겸 유도복을 입고 나왔더니 동서가 웬일로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제 경고가 먹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본인도 아기 엄마가 되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렸나 싶기도 했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와, 형님 너무 멋있어요. 근데 우리 여보야는 72kg급이었다고 했나? 난 고등학교 때부터 쭉 70kg급이었지? 그럼 형님은 몇 킬로급이었어요? 형수님이야. 몸 관리 워낙 잘해서 최근마다 다 매달 따고 그랬어. 아, 그래? 그럼 지금도 나가실 수 있나? 형수님이야. 나가려고만 하면 나가실 수 있지. 아, 멋지다. 형님, 그럼 지금 나가면 100kg급으로 나가야 되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쨍알거리는 목소리로 자꾸만 몸무게 어쩌고저쩌고 하며 언급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제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는 이젠 제 남편과 시동생이 있는 앞에서까지 깐족깐족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안 되겠다 싶어 인상을 확 구기며 동서! 하며 언성을 크게 높였죠. 그랬더니 제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동서가 손으로 입을 콱 틀어막더라고요. 입덧을 하는 신용을 하더니 화장실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저는 살다 저런 캐릭터는 처음 봤다 싶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화장실로 쫓아 들어갔죠. 그랬더니 동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동서, 속 괜찮아? 저는 다 알면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 물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참아주는 것도 저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도 무섭게 경고를 하셔서 무서워서 도망온 거죠. 내가 한 경고를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는 거야? 그 덩치를 하고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동서와 제 신경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한 번은 동서가 들어오고 난 뒤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둘러앉아 전을 부치고 있는데 그때 또 특유의 말투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운동 많이 하면 되게 건강할 것 같은데 형님 보면 그것도 아닌가 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되게 건강한데. 결혼한 지 꽤 되셨는데 아이가 안 생기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게 또 시작이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언제쯤 또 공격을 시작하려나 싶었죠. 말했잖아. 우린 아직 아이 생각이 없어서 안 낳는 거라고. 어머? 어른들 생각은 안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말은 안 하셔도 엄청 기다리실 텐데. 그쵸, 어머님.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경고가 무색할 만큼 이제는 아예 어른들이 계시건 말건 해보자는 얘기였죠. 동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형님이랑 체격이 완전 비슷한 친구 하나 있는데 걔가 글쎄 살이 너무 쪄서 난임이 왔다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살 안 빼면 애 안 생길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 순간 주방뿐만이 아니라 거실에 있던 가족들까지 일제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래, 아이는 부부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동서와 제 신경전에 가족들 모두가 나서 한마디씩들 하며 나섰지만 제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야 당연히 형님 걱정돼서 하는 말이죠. 어머,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봐요. 이거 다 설거지하면 되죠? 일부러 저에게 모든 시선이 몰리게 만들어 놓고는 자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뜨는 동서가 얄미워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라고는 없이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동서가 도대체 저에게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희 신랑을 좋아했다고 해도 이제는 시동생의 아내이자 아이까지 가진 여자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었죠. 그런데 시동생의 집들이를 갔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방을 구경하다 꽁꽁 묶여져 있던 책더미 속에서 동서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보이길래 구경을 했는데 처음엔 도저히 동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동서의 이름을 찾았다 싶어 사진을 확인했더니 분명 제가 알던 동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최소 2배는 되어 보이는 체격에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달라 보였죠. 그 순간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모두 집 구경을 하느라 바쁜 틈을 타 슬쩍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동서의 곁으로 다가갔죠. 동서, 뭐야? 이거 동서 맞아? 제가 졸업 앨범을 들이대자마자 동서는 무슨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형님, 이거 어디서 찾았어요?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그래요? 아니, 나는 뒤진 게 아니라 저기서. 저도 당한 게 있으니 조금 놀려줄 생각이었는데 동서가 저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며 나오니 괜히 저까지 말이 더듬어지더군요. 형님 진짜 웃긴다. 왜요? 제가 형님보다 예쁘고 날씬하니까 셈이 나셨어요? 제 옛날 사진이라도 찾아서 뭐라도 하려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요. 그거 맞아요. 그게 왜요? 저는 도저히 뚱뚱한 몸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피나는 눈물 끝에 이렇게 완벽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형님은 뭐예요? 내가 뭘? 내가 뭐 어떤데? 양심도 없이 어디 그런 몸매로 아주버님 같은 남자를 만나?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이니? 저희의 큰 소리에 놀라 나오신 시부모님께서는 너희는 왜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며 꾸짖으시더니 임신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며 제게 더 큰 소리를 내시며 혼내셨습니다. 물론 어른들 앞에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그런 이유였던 거였어요. 자신은 피나는 노력을 하고도 저희 남편 같은 남자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필이면 자신의 예전 모습과 비슷한 저 같은 여자가 남편을 차지했으니 도저히 참고 볼 순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이유로 저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꼭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닌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게도 예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형제끼리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아 같이 키우다 보면 저와 동서 사이도 전보다 나을 거라면서요. 저도 어른들 앞에서는 동서와 잘 지내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달갑진 않았습니다. 나 아기 낳고 살 더 막 찌면 어떡하지? 당신이야 운동을 달고 사는데 뭘 걱정해. 나 티는 안 나지만 사실 엄청 관리하는 거야. 관리 안 하면 살 엄청 찌는 체질이거든. 괜찮아. 아이 낳으면 다 그런 거지. 난 당신이 지금보다 더 커져도 좋아. 당신은 멋있는 여자니까. 역시나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언제나 멋지다고 말해주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느새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동선이 몸매니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빠르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경기에 나가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동선의 아기의 돌잔치 날이 되었죠. 그날은 아이 돌잔치인지 동서의 패션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서는 우는 아이를 두고도 옷을 3벌을 갈아입더라고요. 도무지 그런 옷은 어디서 사는지 알 수도 없게 요란한 옷을요. 동서는 안 힘들어? 난 아이만 봐도 힘들어서 세수할 힘도 없던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에 1년 동안 힘들게 아이를 키운 동서가 안쓰러운 마음에 공감대라도 형성해볼까 싶어한 얘기였는데 동서는 역시나 제멋대로 제 말을 해석하고는 바로 맞받아치더군요. 형님이야, 애초에 예쁜 옷 같은 거 못 입어보셨으니까 아쉬운 게 없으시겠지만 저는 제 몸매가 너무 아까워서요. 도저히 가만히 있기 힘드네요. 이런 날이라도 실컷 입을 거예요. 그래. 많이 입어, 동서. 저는 날이 날이니만큼 그래도 아이 생일이니 대충 웃어주며 넘겼습니다. 동서와는 같은 해에 애를 낳아 두 집이 연달아 돌잔치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환갑도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 다 함께 펜션을 빌려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돌잔치에서만 잠깐 보고 동서와 만나는 건 오랜만이라 좀 긴장이 됐지만 그래도 둘 다 이제는 아이도 낳아보고 힘들게 키워도 봤으니 동서와 저의 관계도 뭔가 좀 변한 것이 있겠다 나름 기대를 했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동서는 여행 내내 날이 덥다며 아이는 시동생에게만 맡긴 채 계속 짜증을 내는 것도 모자라서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와서도 손도 꼼짝하질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꾸만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식당이며 이동장소를 찾느라 내내 진땀을 빼고 있는데도 말이죠. 거기다가 숙소에 돌아와서는 시부모님과 함께 쓰는 방 안에서도 가슴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민소매 뒤에 엉덩이만 간신히 가리는 핫팬츠를 입고 온 것이었어요. 아가야, 가지고 온 옷이 그거밖에 없니? 너무 추워 보이는데.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에 열이 많아져서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녁에는 날이 선선한데 네 형님 옷이라도 좀 빌려서 입어. 에이, 형님 옷은 저한테 안 맞죠. 차라리 어머님 옷을 입을게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한동안 안 보고 살아서 좀 잠잠하다 했더니 어김없이 선을 넘더군요. 저도 아이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하루 종일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시부모님 비위까지 맞추느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방금 우는 아이를 간신히 막 재우고 나온 상태라 동서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기 힘들었죠. 동서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게 없네? 네? 아무리 몸에 열이 나도 그 옷차림은 좀 아니지 않아? 어머니께 얘기하는 거 못 들으셨어요? 애기 낳고 나서 체질이 바뀌었다니까요. 애는 동서만 낳았어? 왜 유난이야? 나도 더워.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그 옷은 아니지? 이 옷이 뭐가 어때서요? 정말 몰라? 동서 앉으면 팬티가 다 보여.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여행 내내 동서의 행동이 다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 다 하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하겠지만 괜한 문제를 일으켜봐야 시부모님과 남편이 좋아할 리 없으니 저도 조심하자 싶어 성질이라는 성질을 다 죽이고 참았죠. 저 때문에 괜한 분란을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 우리 형님이 이런 옷 안 입어보셔서 모르시나 보네. 이거 팬티 아니고 속바지예요. 바지에 다 붙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도 계신데 보기 좀 그래. 네, 알겠어요. 형님 옷 빌려주세요. 근데 대학 때부터 알고야 있었지만 아주버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지. 이제 동서의 패턴이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칭찬은 절대 그냥 칭찬이 아니었죠. 그 칭찬들 속에도 분명히 가시가 솟아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아기를 낳았다고는 해도 어떻게 거기서 또 살이 찌실 수가 있어요? 저는 거울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나 봐요. 우리 남편은 누구와 달리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도 듣다 보니 동서의 가시돋친 말들도 이제 더는 제게 별 타격감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칠 수 있었죠. 우리 형님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남자들은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쁘고 날씬한 여자가 더 좋죠. 동서, 남의 남편 신경 쓰지 말고 옷이나 제대로 입어. 옷이 그게 뭐야? 누가 보면 옷 살 돈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줄 알겠어. 우리 형님 살만 뒤룩뒤룩 찌신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 많으신가 봐요. 되게 예민해지셨네. 뭐? 뒤룩뒤룩? 동서는 또 제멋대로 재수없는 소리를 해대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뒤룩뒤룩이라뇨. 그것도 또 일부러 저랑 둘이 있을 때 말이죠. 처음부터 재수없는 거야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말 몇 마디에 대해서 풀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한 것이 필요했죠.
다시는 제 앞에서 까불지 못할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 여시 중 불여시의 진짜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까발려주겠다 다짐했죠. 저는 그때부터 아는 인맥이란 인맥을 다 동원해 동서의 뒤를 캤습니다. 시동생도 연애를 오래 했으니 제 후배들이기도 한 시동생의 친구들까지 몽땅 다 뒤졌죠. 그런데 이건 뭐 캐면 캘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제 시동생과 만나게 내버려뒀나 싶을 정도로요. 가족들 앞에서 쉽게 떠벌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가정 파탄까지 불러올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조심스럽게 동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서방님 아이는 맞아? 당연하죠. 형님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후배들이 그러더라고. 동서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설마 내 애 아니야? 하고 고민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제 말에 동서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다 싶었습니다. 동서는 처음부터 저희 남편을 목적으로 술집에 온 것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말을 안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 이후 동서가 남편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단칼에 거절을 해서 동서가 홧김에 저희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다네요. 동서는 살만 빼면 자신이 원하던 남자를 모두 다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남편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더 화가 나고 집착을 하게 됐대요. 거기다 남편의 여자친구가 저처럼 외모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게 특히 더 참기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제 시동생이 자꾸만 관심을 보여 몇 번 더 만났는데 시동생의 집안 저희 시댁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 걸 알게 됐고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만났답니다. 그런데 원래도 남성 편력이 심했던 편이라 시동생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시동생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시동생의 친구들과도 만나고 다녔다네요. 제 남편에게 차인 것까지 몽땅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대요. 시동생 모르게 다들 쉬쉬하곤 있었지만 이미 시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동서가 유명 인사더라고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동서는 역시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 몇 마디에 곧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그 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채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아이는 당연히 남편 아이예요. 제가 확인했어요. 본인도 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너무 불안해서 안 그래도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시동생 모르게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더군요.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가 맞았다네요. 형님, 요즘 아주버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피부에서 광이 나네. 어머, 그래? 설거지는 막내인 제가 해야죠. 형님은 좀 쉬고 계세요. 고마워, 동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기만 했던 동서는 제게 씻을 수 없는 과거들을 들키고 나서야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아주 순종적인 동서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와 동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키즈카페도 가고 캠핑도 종종 함께 가는 사이로까지 발전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해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니 저도 그전에 묵은 앙금들이 자연스레 해소가 되더군요. 남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알면 다친다며 둘러대줬습니다.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